제주항공 참사 나흘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현장 사고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 손수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79명 전원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장례 절차도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5명의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정밀 DNA 검사를 통해서요. 어젯밤에 1명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머지 희생자의 신원이 모두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족에게 인도된 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고가 워낙에 또 규모가 컸고 그리고 또 피해 상황이 굉장히 참혹했기 때문에 신원은 확인됐지만 유족에게 인도할 정도의 수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된 시신을 인도받은 유족들의 경우에는 지금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례 절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 전남지자체의 경우에 100여 곳에 장례식장을 미리 준비를 해서 유족들의 장례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아예 지금 모두 내려두고 공항에 이제 머물고 있는 유족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유가족 대표가 밝혔는데요. 공항에 머무른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고령의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걱정도 있기 때문에 수액 등의 준비 이런 것들도 더 늘리고 있고요. 또한 공항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전담 의료진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직장인 유가족들도 있거든요.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그 고용노동부의 어떤 방침도 나왔고요. 또 법무부도 이제 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의 지원까지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항공 측도요. 유가족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조의의 뜻을 담아서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수거된 블랙박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객기 참사의 경위를 밝혀줄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는 결국 국내에서 정보 추출이 어려워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경위 조사에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커져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봉 기자, 비행 기록 장치 해독 관련 속보부터 전해주시죠. 네, 블랙박스 2개 가운데 연결 커넥트가 분실된 비행 기록 장치는 결국 국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보를 추출하는 데 실패해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블랙박스가 갈 곳은 미국 워싱턴 DC의 교통안전위원회 NTSB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마지막 25시간 동안에 항공기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는 장치인데 충돌 과정에서 연결 커넥트가 분실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는 특수 제작이라 접합부가 탈락되면 재접합할 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 새 부품을 사서 끼워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해독하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장치인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정보 추출 작업이 끝나고 이 정보를 음성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오늘 시작됐는데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사고조사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완성되면 사고 순간까지 최종 2시간 동안에 조종사와 관제사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 조종사와 승무원의 무전 대화도 모두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이 확인돼도 즉시 외부로 공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당시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가 원래보다 짧은 상태로 운영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네,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로 인해 원래 길이 2,800m인 활주로가 사고 당시에는 2,500m만 사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국토부가 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아 사실로 재확인된 상태입니다. 결국 항공기가 최종 착지한 뒤 동체로 활주한 거리가 원래 계산보다 짧아지는 셈인데요. 항공기가 착지한 지점도 활주로 끝부분이 아닌데 전체 길이에서 300m가 줄면 활주 거리도 짧아져 더 빠른 속도로 충돌에 이르러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아울러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시설물의 콘크리트 둔덕이 2년 전 추가 공사로 인해
2007년 개항 당시보다 더 높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로 덮는 형태로 작업을 했다고 밝혔는데 상판 공사를 추가로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확답을 피한 채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기봉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국토부 브리핑에서 비행 기록 장치는 결국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커넥터 분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기 힘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블랙박스 제조한 회사에서 어떤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커넥터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뭐 국토부에서도 뭐 이걸 이제 구해서 뭐 다각도로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커넥터 역할이 어떤 건가요? 커넥터는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뭐 스마트폰에 꽂는 네. 뭐 그런 커넥터인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그 블랙박스 본체와 어떤 연결하는 뭐 일반적으로 뭐 연결 잭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 형태가 아마 이제 그 개별 회사의 어떤 특별한 형태로 제작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 커넥터라고 이제 많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다른 항공기에 적용돼 있는 커넥터를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이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 이 커넥터 분실이다라고 한다면 뭐 제조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커넥터를 받아서 예.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커넥터를 연결하는 즉 블랙박스 본체에 있던 커넥터 핀들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복구하는 것들은 단순히 이제 커넥터를 받아서 끼우는 걸로 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한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갈 경우에 어떤 자료가 소실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이럴 혹시 우려는 없나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토부가 최대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커넥터를 좀 받아서 국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이게 아마 시간상으로도 가장 빠르게 분석이 가능한 형태일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뭐 NTSA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말하면 국토부 뭐 연방 기구인 거죠. 항공에 관한 한. 근데 이제 그런 연방 기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국의 뭐 보잉이라든가 뭐 이런 자국의 어떤 그런 회사의 입김이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점은 뭐 제가 뭐 한국인이니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블랙박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음성 기록 장치에 대한 데이터는 추출을 완료를 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걸린다. 만약에 이 음성 전환이 완료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 음성 기록 장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 조종사와 조종사 간의 대화도 있고요. 예. 그리고 조종사와 관제탑 간의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조종사를 중심으로 한 뭐 조종사와 승무원 간의 얘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항공기 안에서 말로 표현되는 것들은 다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착륙 시도부터 사고까지 워낙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대화가 있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어도 이제 그 조종사와 그 관제탑 그리고 조종사 상호 간의 의사소통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어떤 계기상에 나타냈던 정보들을 아마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 당시의 정보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정보가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겠고,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여러 각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요, 이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외곽에 있는 방위각 시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at airplane could have stopped. People could have gotten off of it if they hadn't hit that concrete berm
Why was it there? The pilot couldn't get the flaps and gear down for the landing was not actually what caused the death of the passengers. The passengers were killed by hitting a solid structure. 자, 이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이제 모두 동체 착륙 자체는 크게 원인이 아니고 이후에 부딪힌 곳, 그 둔덕, 콘크리트 구조물 그게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결과론적이다라는 예. 말씀을 전제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동체 착륙했던 당시 그리고 활주로를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특별한 어떤 피해가 적어도 그 상태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결국은 이제 둔덕이라고 하는 이 로컬라이저 시설에 충돌을 하면서 기본적인 이제 충돌과 그리고 화재 상황으로 인한 피해로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진짜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굉장히 이제 유감스럽지만 예. 뭐 둔덕이라든가 이 로컬라이저 시설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이 로컬라이저는 전 세계 공항 어디에나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무안공항만의 로컬라이저는 좀 달랐던 건가요? 로컬라이저가 뭐 모든 공항에 다 있는 설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컬라이저가 있어야지만이 계기 착륙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안공항에서도 지금 19번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가 돼 있어서 말씀드린 계기 착륙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고요. 무안공항 다른 활주로 같은 경우에 로컬라이저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계기 착륙이 불가능한 활주로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뭐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국토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그 소위 말하는 활주로 바깥에 이 종단 안전 구역 바깥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기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이제 국토부의 첫 번째 예. 입장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관련된 국토부의 설비 그 공항 설치 기준을 또 보면 한 조항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곳까지를 종단 안전 구역으로 봐야 된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또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양립되는 규정들 중에서 어쨌든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 안전 구역으로 포함된다라는 규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뭐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지점에서 굉장히 좀 국토부 입장이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 제 21조 관련된 해서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변호사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부는 안전 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자, 이 지금 조항을 봐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관련해서 국토부가 확답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사항이라는 것은 현재까지도 이미 현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항공기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소재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콘크리트는 항공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었냐 또는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던 그 규정들을 좀 보면은요. 일단 국토교통부 고시인데요.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입니다. 여기 21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즉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시점까지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단 안전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규정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데요.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인데요. 예. 여기 18조에 보더라도 유사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위각 시설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이건 계기 착륙 장치의 전제입니다. 활주로 동단 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단 안전구역이 어디까지냐? 이 방위각 제공 시설이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 바로 바깥으로 봐야 되느냐 등등등을 둘러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이 규정을 이제 해설해 주시면서 정밀 접근 활주로라는 게 나왔는데요. 교수님,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밀 접근 활주로라는 게 이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이제 계기 착륙이 가능한 그런 활주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고가 발생한 19번 활주로가 계기 착륙이 가능한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활주로고요. 이 로컬라이저를 통해서 활주로의 중앙이라든가 수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계기 착륙으로 유도하는 이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국토부에서는 이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이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에 위험성이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개선돼야 될 좀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조언 자체가 이 활주로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참사가 발생한 뭐 이런 동체 착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놓고 예. 일종의 안전구역으로 버퍼존을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종단 안전구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지기 쉽고, 예. 그리고 이런 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는데 지지대도 한 7.5cm 이상을 넘지 않도록 높이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 계속해서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항공기의 이런 동체 착륙 상황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조항이 만약에 상충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쪽의 조항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공항 같은 시설의 경우에는 예. 상충된 조항이면 더 안전한 기준을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칙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부적절한 그런 설치 형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오늘 있었던 국토부 브리핑에서 또 한 가지 확인된 게 사고 당시에 이용한 활주로가 원래는 2,800m였는데 공사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2,500m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한 300m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동체 착륙이라든가 이제 비상 상황에서 결국은 더 위험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무안공항 활주로가 그 뭐 다른 국내 공항보다 좀 짧은 편이어서 연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3,160m로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2025년에 완공 예정인 상황인데, 하지만 국토부는 그 활주로의 길이에 맞는 기종의 항공기가 운행됐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 자체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가장 짧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예. 따라서 당시 2,800m 기준으로 봤을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제로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었다는 국토부의 지적이 맞다면 예.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리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좀 빗나갈 조금 더 제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자, 공항의 구조물도 구조물이지만 1차적으로는 조종사가 왜 동체 착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를 좀 풀어야 할 텐데 2차 착륙 당시에 랜딩 기어 그리고 플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뭐 조심스러운 추정인데요. 예. 지금 실제로 이제 복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1차 착륙을 실패를 해서 복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관제탑과의 통신 잠시지만 두절이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해당 비행기의 어떤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이 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전원 차단이 발생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당초에 알려진 그 오른쪽 엔진뿐만 아니라 왼쪽 엔진도 어떤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해당 기종 같은 경우에 이 엔진 두 개가 모두 이제 그 비정상적인 동작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 정기적인 어떤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그 사고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그 엔진에 대한 전반적인 출력 저하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셧다운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고가 난 다음 날에 이제 동일 기종이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종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정비를 소홀히 한 문제인 건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해당 사고 기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진에서 출력이 저하가 되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랜딩 기어가 1차적으로는 이제 유압이라고 하는 뭐 말 그대로 기름 같은 이제 오일을 넣어서 유체의 그 압력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유압도 결국은 정기적인 힘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엔진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그 전기적인 힘을 작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토부 당초에는 전혀 그 병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엔진과 실제로 랜딩 기어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차제에 좀 더 정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제주항공 사고 관련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하문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